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M2M에서 제공해주는 커먼한 서비스 펑션, 즉 공통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M2M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커먼 서비스 펑션으로 1M2M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지스트레이션,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시큐리티라든지 그룹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기능들이 공통 기능들이 1M2M 서비스 펑션, 즉 1M2M 그 CSE 커먼 서비스 엔티티죠. 커먼 서비스 엔티티에서 제공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클라우드 또는 엣지, 게이트웨이에서 제공되어지는 1M2M 서비스 펑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커먼 서비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 커먼 서비스 엔티티죠. CSE에서 제공을 해주는 공통 서비스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CSF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그 기능 블럭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블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공통 기능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런 기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IoT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줄지를 그동안에 1M2M에서 고민을 해서 아키텍처에 넣은 거죠. 예를 들면 등록, 검색, 보안, 그다음 그룹 매니지먼트, 데이터 관리, 디바이스 관리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다 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정의를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레이션 등록이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러 디바이스들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서 디바이스에서 측정하는 다양한 정보들, 데이터들을 플랫폼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들 자체가 플랫폼에 무언가가 이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그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읽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등록이라는 기능입니다. 즉 어떠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간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절차가 바로 등록 절차다. 그래서 AE 또는 CSE가 다른 CSE의 IoT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등록 절차는 우리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맨데토리한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배웠던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IoT,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IoT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등록 절차를 아주 기본적인 절차로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마트워치든 또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플랫폼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CSF로
우리가 데이터 관리, 레포지토리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가 등록이 된 이후에는 결국에 그 디바이스들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IoT 플랫폼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IoT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어야 돼요. 이 관리가 된다는 것들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원하는 표준된 포맷으로 관리하고 하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한다든지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원M2M에서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CSF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디바이스 관리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바이스 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오브 띵즈, 즉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물들이 무엇인가요? IoT에서는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통신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란 말이죠. 그러면 플랫폼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IoT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들노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 ASN 등이 위치하고 있는 디바이스, 즉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로지컬하게 미들웨어로 뭐 MNCSE, 뭐 ASN CSE, 뭐 이런 등등의 로지컬한 엔티티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한 로지컬한 엔티티들이 올라가 있는 그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바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다. 뭐 예로는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보안 패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바이스를 뭔가 이제 동작시키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상태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디바이스 관리 기능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앤 딜리버리 핸들링이라고 해서 약자로 우리가 CMDH라는 CSF를 원M2M CSE의 공통 서비스 기능의 하나로 또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이 CMDH 같은 경우는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펑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려면 당연히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디바이스들마다 상당히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통신 기능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CSE라든지 A 등의 통신 기능을 제공을 해서 IoT 플랫폼에 연결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CMDH CSF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네트워크의 정책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상태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CMDH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세부 기능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즉 어플리케이션 앤 서비스 레이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즉 이런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 뭐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외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관리라든지 뭐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커먼한 서비스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and Service Layer Management Function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디스커버리. 이 IoT 플랫폼에서 상당히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죠. 상당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IoT 플랫폼에 등록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IoT 디바이스들을 검색을 해서 즉 디스커버리를 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들은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M2M에서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모든 디바이스들이 리소스로 관리가 돼요. 그러면 1M2M 플랫폼에서는 상당히 많은 리소스들이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한 50개 정도 되는 디바이스가 있다.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 50개가 되는 디바이스가 제가 가입되어 있는 IoT 플랫폼의 리소스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사무실에 갔을 때 저희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들이 한 30개 된다. 그리고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또 20, 30개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사물 인터넷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거의 한 수십 개 또는 100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들 중에 내가 특정 시간에 원하는 리소스들을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어디 방문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도 그 공간에서 그 네트워크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IoT 디바이스들을 검색을 하고 검색돼서 나오는 그러한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IoT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여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통의 기능으로, 즉 디스커버리로 정의를 하고 그 디스커버리 CSF 내에서는 리소스에 관리된 정보들에 대한 서치, 그리고 이런 서치를 하려면 당연히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로케이션,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 검색의 범위, 이런 식의 다양한 이 조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이 디스커버리에서는 필터 크리테리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 크리테리아 안에 다양한 검색 조건들을 넣어서 디스커버리를 요청을 하면 그 필터 크리테리아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키워드며 아이디며 위치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 가용한 그런 리소스들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하셨다면 HTOS라고 해서 웹 오브 띵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HTOS라는 것들이 우리가 웹 오브 띵에서 웹에 대한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로 리소스 오브젝트가 오게 되고 그 오브젝트에 다양한 연결되어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링크가 나와서 그 링크들을 타고 들어가면서 웹을 익스플로레이션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의 컨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검색이 되면 그 검색된 리소스들에 대한 링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타고 들어가서 그 해당하는 리소스의 실제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검색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케이션 CSF가 되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예제로서도 많이 드렸지만 위치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IoT 서비스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즉 노드들에 대한 위치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로케이션 CSF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GPS라든지 그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쪽에서 일반적으로 또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 위치 서버에서의 정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용한 로케이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노드들에 대한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치, 즉 로케이션 CSF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CSF들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팁을 좀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 디스커버리 이런 기능들을 할 때 연관된 서비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oT 서비스 같은 경우에 뭐 손쉽게 여러분들 구글링이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상당 부분의 IoT 서비스들이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뭐 백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트래킹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뭐 로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IoT 서비스들이 위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치에 대한 정보가 플랫폼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위치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아서 결국에는 CSF, 하나의 CSF, 즉 위치 로케이션 CSF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룹입니다. 그룹 매니지먼트.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 IoT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연계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의 개수가 100개다. 또는 저희 집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의 개수가 한 30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30개 또는 100개의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정도 하고 리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을 떠날 때라든지 이럴 때 집을 비울 때 턴오프하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룹으로 설정을 하고 그룹에 대해서 한 번에 어떤 제어, 명령 이런 것들을 보내서 동작시킬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실례로 오늘 제가 오전에 그 집을 떠날 때 버튼을 하나 눌렀어요. 집에서. 그 버튼은 뭐냐면 제가 집을 나가는 순간 집에 있는 모든 조명들을 한 번에 턴오프하는 그러한 기능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명들이 모두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이 되고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된 그 그룹에 어떤 특정 IoT 명령어를 보내서 그 명령어가 개개의 IoT 디바이스들에게 전달이 되는 식의 그룹 매니지먼트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그룹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룹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고 명령을 또 어그리게이션, 즉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그룹 CSF로 정의를 하고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는 Subscription and Notification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뭐 구독, 공지 기능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죠. 거기서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나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구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구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표현한 거예요. 해당 콘텐츠, 해당 채널에 대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해당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거나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죠? 공지가 돼요. 공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네? 바로 해당 유튜브 채널로 가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즐기게 됩니다. 이 IoT 서비스 플랫폼, 특히 1M2M에서 이야기하는 Subscription and Notification 기능이 바로 그러한 기능입니다. 구독 공지 기능이에요. 이 구독 공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 즉 접근 권한 정책과 연계가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당 채널,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세스 컨트롤 폴리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서브스크라이버, 즉 어플리케이션이 받고 싶은 리소스에 서브스크립션을 걸게 됩니다. 즉 구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서브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즉 서브스크립션에 추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공지를 원하는 위치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다. 그리고 이런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내가 해당 리소스에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컨텐츠가 생겨났을 때 특정 위치로 노티피케이션을 다오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특정 리소스가 업데이트 됐을 때 또는 딜리트 됐을 때 이러한 노티피케이션을 원하는 위치로 다오라는 식의 디테일한 어떤 조건도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들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안, Security CSF가 되겠습니다. 이 Security CSF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1M2M의 CSF 중의 하나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들이 IoT 플랫폼에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중에 민감 정보 또는 개인의 어떤 정보와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반드시 보안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워치에서는 실시간으로 저의 어떤 심박수라든지 저의 체온이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민감한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 1M2M에서는 이런 스마트워치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소스로.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특히 저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에게나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한을 가진, 즉 저와 저의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저의 가족들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보안적인 기능을 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접근 권한을 가진 어플리케이션들만 특정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리드를 할 수 있는, 즉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큐리티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의 관리에 있어서도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롤들이 정의가 돼서 그런 롤에 따른 어떤 접근이 제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센티케이션, 어스라이제이션 등의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능들을 보안 CSF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익스포저라는
1M2M CSF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서비스 익스포저는 언더라잉 네트워크, 즉 IoT 플랫폼에서 여러 디바이스들을, 즉 여러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연결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잉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 언더라잉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이동통신, 3GPP 이동통신 쪽에 뭐 LTE라든지 5G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 그 사물인터넷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하면 IoT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네트워크 중에 뭐 LPWA라고 해가지고 장거리 저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러한 통신 기법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LPWA라든지 LTE라든지 뭐 직비라든지 여러 가지 언더라잉 네트워크마다 연결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기능들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언더라잉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능들을 커먼한 서비스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M2M CSE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 익스포저를 하나의 커먼한 CSF로 정의를 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디바이스에 대한 트리거링, 즉 디바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디바이스가 특정 동작을 하도록 뭔가 깨어나게끔 하고 싶어요. 즉 일반적으로 IoT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슬립 모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 돼야 되겠네, 측정해야 될 시간이네 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게 되면 웨이크업이 되고, 웨이크업 된 이후에 어떤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된 플랫폼으로 보내고 이후에는 다시 슬립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거침으로써 IoT 디바이스의 어떤 에너지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노멀한 루틴 외에도 때에 따라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에 의해서 디바이스가 깨어나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럴 경우에는 슬립 모드에 있는 디바이스를 트리거링을 해서 깨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서비스 익스포저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트리거링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규모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 서비스 익스포저라는 CSF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자로서 IoT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필요한 이런 기능들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볼 CSF, 즉 서비스 차징 및 어카운트는 관리자 입장에서 IoT 플랫폼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이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차징이 우리나라 한글로는 과금입니다. 과금. 여러분들 뭐 이동통신 휴대폰 사용하시면 데이터 그 다음에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금 내시죠. 그죠? 그러면 이런 요금들이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새로 이동통신사를 옮기거나 할 때 요금제 고민 많이 하시죠. 그죠? 나에게 맞는 요금은 무엇일까? 해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까? 한 달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쓰지? 전화는 얼마나 쓰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죠? IoT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IoT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IoT 플랫폼을 이 과목들을 배우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학교에 설치를 직접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과금 기능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통신 3사라든지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이러한 IoT 서비스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금제는 뭐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비슷해요. 한 달치로 해가지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을 할 거냐, 과금 방식을 사용을 할 거냐,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벤트마다 어떤 과금을 할 것이냐, 그죠? 이런 다양한 과금 기능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과금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징 및 어카운트를 중요한 CSF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IT와 연관된 이런 플랫폼들, 뭐 IoT 플랫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IoT 플랫폼을 포함을 해서 뭐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뭐 클라우드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IT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들과 거의 대등하거나 또는 더 많은 기능들이 관리자를 위해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차징 및 어카운트, 이런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1M, 2M IoT 서비스 레이어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공통 서비스 펑션 CSF라고 합니다. 이 CSF들을 간략하게 다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제공이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1M, 2M은 RESTful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고 모든 것들은 리소스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어진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CSF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CSF들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연관되어 있는 리소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디스커버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연관된 리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IoT 디바이스를 등록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제공하기 위한 리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관리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관리도 실제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IoT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가 있고, 이런 리소스들이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돼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oT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구조, 기능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연관 리소스들이 있고, 이런 리소스들이 어떠한 형태로 디파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로 이 1M, 2M에서 표준으로 정의를 해 놓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1M, 2M에서는 계층적인 리소스 트리 또는 플랫한 리소스 트리에 대한 구조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몇 개 좀 살펴보면 루트, 즉 어떤 리소스 트리가 있다고 하면 트리에는 항상 기본적인 루트가 있어요. 그죠? 이 루트, 즉 CSE에서 이런 리소스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루트는 CSE 베이스라고 해서 이 CSE 베이스 리소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아래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쭉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뭐 시큐리티 관련된 리소스도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컨테이너라든지 컨텐트 인스턴스에 대한 리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AE 리소스. 뭐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이 1M, 2M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러한 리소스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되고 지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소스 트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리소스 트리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소스 트리는 계층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계층적인 구조라는 것들은 루트가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의 리소스들이 차일드로 들어가고 그 리소스 아래는 또 다른 차일드가 들어가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로 리소스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리소스는 유니크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약자로 URI예요. 이 URI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리소스를 어드레스하기 위해, 즉 접속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URI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리소스는 고유의 URI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는 그 트리 내에 어떤 부분인가는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를 이러한 리소스들이 가지고 있다. 먼저 부모를 생성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그 아래 자식을 생성하게 되고, 그럼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여러 가지 리소스 구조라든지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상속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물론 자식 리소스는 별도의 특징적인 스페시픽한 그러한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소스 트리, 계층적인 구조로 원M2M 리소스 트리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타입도 또 있겠죠. 그죠? 아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식으로 가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은 리소스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즉 차일드로 동일한 리소스 타입이 들어갈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또 일부 리소스 같은 경우는 차일드로 가질 수 있는 스페시픽한 그러한 리소스 타입을 정해 놓기도 했고요. 즉 각각의 리소스는 타입이 있고 각각의 리소스는 해당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URI 패스, 즉 리소스 트리 내에 부모 자식 관계가 하이라키컬하게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러한 관계들에 의해서 URI 패스가 구성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노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INCSE 및 MNCSE가 루트 노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같은 경우는 A인데, 보통 A는 루트 아래 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NCSE AE1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엔티티에 대한 URI가 만들어지고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리소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리소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보통 AE 아래에 차일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INCSE 아래 A1, 그 다음에 컨테이너 1 이러한 방식으로 URI가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즉 지금 루트 노드, 어플리케이션 엔티티, 컨테이너 이런 식의 리소스들이 페어런트 앤 차일드 릴레이션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각각의 URI들이 결국에는 페어런트와 차일드 릴레이션십을 표현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테이너에서는 차일드로 또 다른 컨테이너를 가질 수도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컨텐트 인스턴스라는 리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컨텐트 인스턴스 리소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관리를 위한 리소스고요. 실제로 어떤 템퍼레처 센서가 온도를 1분에 하나씩 측정을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그 1분에 하나씩 측정된 그 값들이 이 컨텐트 인스턴스에 1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림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소스 트리는 INCS 밑에 A1 밑에 컨테이너 리소스 밑에 컨텐트 인스턴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만들어진 컨텐트 인스턴스는 컨텐트 인스턴스 2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쌓여나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스페셜한 리소스로 시멘틱, 즉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한 리소스, 그 다음 구독 정보에 대한 리소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리소스 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SE 아래 A1과 A2가 있고요. A1 같은 경우는 아래 두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컨텐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리소스 트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홈에 전구가 두 개가 있고 그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게이트웨이가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전구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컨테이너와 지금 현재 시점에 한 3개 정도의 측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리소스 트리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리소스 트리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RESTful API에 따라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RESTful API에 따라서 포스트를 사용을 해서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예제에서는 A를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소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이런 리소스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ESTful API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면 get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컨테이너 1 리소스를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슷하게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 즉 CRUD, 즉 RESTful API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다 동일하게 특정 리소스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트리 리소스, 즉 리소스 트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장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트리 리소스를 이제 리소스 트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구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IoT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표준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적이고 이런 구조에 따라서 검색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NM2M에서는 리소스 트리를 채용을 해서 디바이스 또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그젠플에서는 실제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상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리소스들에 대해서 정보를 읽어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레지스트레이션을 우리가 타겟으로 잡았어요. 노드들이 상호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미터 유스 케이스를 한번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드 노드 이 단에는 스마트 미터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단에는 서버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각각별로 어플리케이션 엔티티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당연히 ASN-CSE, IN-CSE가 있기 때문에 그 ASN-CSE, IN-CSE가 CSE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은 루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로 연결이 돼서 플랫폼에서는 이 디바이스를 인식을 하게 되고 디바이스에서는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INA는 AE 파워 프로세싱 리소스를 IN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등록을 할 때는 당연히 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루트인 CSE 베이스 미터링 서버 아래 AE 파워 프로세싱이라는 AE 리소스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스마트 미터가 이제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CSE 베이스 스마트 미터를 리모트인, 즉 등록 대상인 IN-CSE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포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서버에는 리모트 CSE 스마트 미터라는 리소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에서는 스마트 미터 ASN CSE가 서버 내용을 로컬에 생성을 해야 돼요. 즉 리모트 CSE 미터링 리소스가
반대로 이번에는 ASN, CSE 아래에 생성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ASN A가 AE 스마트 미터를 ASN CSE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포스트를 명령해서 해가지고 AE 스마트 미터를 내리게 되면 AE 스마트 미터 리소스가 생성이 ASN CSE에 되게 되겠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스마트 미터, 엔드노드 단위랑 IoT 서버, CSE, 클라우드 서버 단위랑 서로 등록이 돼서 연관된 CSE 리소스를 리모트하게 만들고 그 아래 A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미터에서 읽는 값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계가 돼서 IoT 어플리케이션이 읽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 미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상호 레지스트레이션이 완료된 이 상태가 이 Retrieve Data from Smart Meter 시나리오에서는 기본적인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메저링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ASN, CSE 쪽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컨테이너, 파워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미터 측정을 위해서 컨테이너, 파워 컨테이너를 서브 리소스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측정 값들이 이 컨테이너 아래 컨텐트 인스턴스로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돼요. 그래서 A 스마트 미터에서 신규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신규 측정 데이터는 컨테이너, 파워 컨테이너 아래에 위치한 컨텐트 인스턴스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 새로운 또 컨텐트 인스턴스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에 붙어 있는 INAE, 즉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이 INA에서 최근에 측정된 이 스마트 미터링 값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get 요청을 A 파워 프로세싱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컨텐트 인스턴스 리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리스폰스를 보내주게끔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즉 INA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연관되어 있는 리소스에 get을 보냄으로써 이 get이 ASN 쪽에서 최신 컨텐트 인스턴스를 가지고 와서 보내주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요. 노티피케이션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였죠? 서브스크립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서브스크립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가 측정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공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를 한번 시나리오 3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측정되는 데이터를 노티피케이션 받고 싶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미 컨테이너랑 컨텐트 인스턴스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상호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데이터 관련된 리소스들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파워 아래 서브스크립션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한 포스트 명령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브스크립션 파워 리소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CSE는 이 서브스크립션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서브스크립션이 만들어져 있는 리소스들을 모니터링 하겠죠. 자, 다시 컨테이너 파워 아래 신규 메저먼트가 발생을 했고 연관된 컨텐트 인스턴스 파워가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을 걸어놨죠. 그럼 CSE에서는 ASN, CSE에서는 서브스크립션이 걸려있는 리소스구나. 즉 새로운 메저먼트가 왔기 때문에 이 서브스크립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 즉 노티피케이션 타깃이 되겠죠. 이쪽으로 포스트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저먼트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get을 따로 리트리브를 하기 위해서 날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이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이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1M, 2M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CSF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